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구려사를 전공하고 있는 김용만입니다. 전공은 고구려인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생활상이랑 비교를 하다가 그와 관련된 글을 써서 한참 연대를 했더니 서울시민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서울시민대학 등에서 서울학이라든가 또 조선사까지도 이제 강의도 하고 하면서 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할 환경사는 저의 첫 번째 화두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선과 고구려는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역사상이 달랐을까? 그것에 대한 저의 화두가 제가 환경사까지 공부하게 만든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사란 무엇인가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환경사라는 것이 한국 학계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논문은 아닙니다. 환경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환경사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이라든가 지리학, 또 의학, 그리고 인류학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후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문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학계에서는 17세기에 기온이 떨어졌다, 기온이 하강했다는 것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다른 분야는 아직까지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전에 일제식민사학이 우리는 한국사는 한반도라고 하는 그런 반도라는 특성 때문에 역사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하는 환경 결정론을 주장을 해서 한국인들에게 너희는 숙명론 쪽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연구가 혹시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환경 결정론은 고정된 것에 비해서 환경사는 변화되는 환경을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변하면 자연 지리도 변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간도 당연히 변하겠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오늘의 관점에서 옛날 사람들을 보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생활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바뀐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현대인의 시각에서 고대를 재단합니다. 제가 사극들을 많이 저도 자문을 했습니다. 연개소문전도 했었고 주몽도 했었고 바람의 나라도 했었고 5개 정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PD들한테 얘기하는 게 현대인을 고대에 갖다 놓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인의 눈으로 그 시대를 봐라. 대본 작가한테 맨날 그랬는데 너 옛날에 이완경 작가 같은 경우는 너는 자문해라, 나는 내가 쓴다, 너랑 KBS랑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갖다가 이제 엉망이 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현대인의 관점에서 자꾸 역사를 보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는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스터베이션을 위해서 과거에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세상을 내가 머릿속에 만든 거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그려가는 과정은 역사 연구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지금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내가 생각했던 이대로 한다고 저렇게 가지? 그 특성을 찾아내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랬을 거야. 근데 그런 많은 선입견들이 환경사를 공부해보면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제가 1998년도에 올해의 발간이라는 책을
처음 썼습니다. 그때 책에 한쪽에 이제 지도를 딱 그려놓고 고구려의 지리적 환경 이런 타저렇다 얘기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구려 14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설명했던 것들이. 그리고 2004년에 지도를 보는 한국사를 이제 책을 내면서 좌도우사라고 해서 한쪽엔 지도를 다 그려주고 한쪽은 이제 서술을 했죠. 그래서 그런 서술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이런 평만도를 보지 마라. 이런 지형을 말이야. 제가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영동에 한 10평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10평이랑 11대 땅 선생님 100만 평 갖고 계시다는데 바꾸실까요? 선생님께서는 딱 보면 비슷하게 두들기죠. 10에 100만 평 땅값 평당 10원. 영동 땅이 더 비싸거든.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값어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지도를 그려놓고 휙 그려놓고 이거 우리 땅 저 땅. 땅 따먹기 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왜 명동 땅은 비싸고 왜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그런 가치 있는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걸 찾아내고 또 반대로 나는 명동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난 평생 장사할 생각 없어. 그럼 아무리 명동 땅을 거둬준다고 해도 안 갖고 그냥 나타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이런 사람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평만도가 아닌 지형들을 보라. 이거 환경사에서 제 1단계의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럼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요. 이게 잘, 터치 스크린 잘. 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즉, 온도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해안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 이 가운데 숲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숲에서 만난 한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록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전 제 스스로가 저의 대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 삶에 있어서 숲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필력이 딸렸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였는지 적게 팔렸지만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이 책을 내서 숲이라는 것이 한 곳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할 겁니다. 숲이 변하면 동물도 변하죠. 지구 환경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안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이 큰 화면으로 이거는 저기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죠. 대초원이 사하라 사막 전역에 펼쳐져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기린이 그려져 있는 바위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한때 사하라 사막도 초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주 대륙이 늘 똑같은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한때는 일본 열도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죠. 그건 아주 옛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사 시대에 와서도 환경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환경이 인간 삶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무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이라는 땅도 한때는 정말 잘 사는 땅이었어요. 제 이름이 부자가 붙어요. 조선 후기 가면요 아주 척박한 땅으로 전락합니다. 활동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긴 저지대라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해가 생겨서 땅이 완전히 다 버려졌어요. 시기로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황문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죠. 유황문명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죠? 여기 뭐 정말 동아시아 최고였죠.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막상 답사를 가면 어떻죠? 사막입니다. 아니 한때 그 화려했던 문명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왜 기원전 3000년 전에는 화려한 뭐 홍산문화가 뭐 원수하고 여신묘가 대단하고 뭐 동아시아 최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막화됐죠?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죠.
자, 중요한 건 기온이 바뀌었습니다. 기온이 홍산문화 시대하고 그 다음에 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정도 되면서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기온이 바뀌게 되면에 따라서 해수면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추워지면 그게 얼음이 얼죠. 해수면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홍산문화 주변으로 해서 그 시다문의 강에 이런 강들이 바닥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안 흘러요. 고갈되기 시작,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건조해지면 농사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층 문화층이 되면 벌써 기온이 한 2000년쯤 되면 유목부지가 갑자기 커집니다. 그리고 홍산문화의 상당수의 인간들이 동쪽으로 내려가고 서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주머니로 은나라가 내려가고 호단에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더 나가집니다. 주인공이 교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기별로 각 시기의 그 문화의 지층이 어느 정도 높이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지를 빼놓고 나면은 보통 고대 홍룡화부터 그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다가 자꾸 뭐 조보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나라쯤 되면 한참 내려옵니다. 즉 지층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해수면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홍산문화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가 한참 시간이 나빠지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체들도 당연히 이동을 합니다. 늘 같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의 생업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홍산문화 연구할 때 기후 연구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환경사는 그런 것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데 류재현이라고 중국 역사지를 쓴 우리나라 그 지리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지리 기후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5,000년 동안 기후 변동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런 식의 그 기후 변동에 대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기온이 높아졌다라고 일반적인 것들이 되게 3,000년이 지금 따뜻했다. 이 시기에 홍산문화가 있었고 추워지기 시작해요. 홍산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기 영년쯤 해서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졌을 때 역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북쪽에서 농사를 좀 짓던 사람들이 추워지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농사 짓는 를 계속 짓고 싶으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추워져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변동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부녀족의 이동입니다. 자, 탕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 그 눈강 중류 쪽에 있다 보통 시치하얼 이쪽에 있다 대충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동명이라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부여를 세우고요. 그리고 부여에서 살던 추노왕이 주몽이라고 하죠. 그분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구려를 세우고 또 고구려에서 원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를 세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여족의 이동인데요. 이들이 이동한 가장 중요한 이유 기후가 추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었네요. 마찬가지로 기후의 변동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해안선이 바뀌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플로드 맵이라고 하는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이제 지도예요. 현재의 지표면을 지금보다 해수면이 14m, 몇 미터씩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해봤더니 그 기록에 산동관도 한때 섬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섬 정도 되면 우리가 섬 정도 되면 다른 데는 어떨까라고 봤더니 이런 지역들, 천지는 이런 지역들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이 있던 시기에 우리나라 쪽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 쪽은 제가 좀 굉장히 아주 많이 낮춘 건데 요거는 이미 어느 학계에서 인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해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김해에 남해고속도로가 같이 나가요. 네. 자,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자꾸 이게 터치 스크린이 제가 방청장 안 돼서 그러거든요. 방부터 이리 와서 잠시만요.
그래요? 소리 마치고 여기서 할게요. 여기.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만약에 여기 노화 쪽하고 이제 바다가 되고 해가 이제 해수면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중국의 항하 대표, 중국의 하북 대표원이 굉장히 넓어요. 전제 면적은 37만 평방킬로미터 나되니까 한반도에 1.5배 쯤이 돼요. 이게 한나라 때는 이 하북 대표원에만 3,300만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100만 정도 살았을 거예요. 진짜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농사짓기가 되게 편해요. 황화가 가지고 물기 때문에 땅파이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지어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옛날에 바다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지적이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근데 한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살죠. 반대로 이렇게 배수만 있을 때는 여기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에 영웅을 건성하는 거예요. 일단은 따뜻했으니까 이 지역까지 내려갔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 한반도 지역도 대략 서기 3,000년, 네, 기원의 3,000년부터 서기 영역까지 비록 따뜻해서 이 안쪽에 여기에 낙동강하고 용구가 또 안쪽에 여기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대산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대산만 가운데 이 정도쯤에 창녕군 다오리라고 있습니다. 다오리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치라는 그런 검도 나오고 뭐 동동도 나오고 뭐 아주 흔한 청동기 문화가 나왔는데 그게 여기가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이 안쪽이. 그리고 이쪽에서도 기봉유적이라고 해서 8,000년 전에 우리나라 배가 나왔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안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해는 더 심했고요. 그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황화옥을 만나는 김수방이 황화옥을 만나는 그 망상교라는 게 지금은 김해시 중심지에 있거든요. 필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 영산과 하구 쪽에도 여기 요즘 흑자리에 부르는 게 남해 만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영산과 하구 쪽으로. 그 다음에 한강 여기도 뭐 김포라든가 여기 지금 부천 이런 데를 타는 데는 한때 바다였어요. 필승이 바뀌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오남평양 백제시대 때는요, 군함평야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해수면이요, 그때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 간척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저 전라도 지역에 예륙 쪽에 토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우리가 뭐 풍요로운 농업생산이 많은 나라가 어쩌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현대인의 관점이에요. 백제는 오히려 통화가 적었기 때문에 도리어 일본으로 더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월이라든가 비봉리가 이 안쪽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해수면이 바뀌면 우리 생활 환경도 바뀐단 말이에요. 기온 변화가 사람들의 생업을 바꿔요. 이 안쪽 사람들이 무역을 하니까. 그래서 환경을 다시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기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독일의 기후학자인 페펜의 기후 구분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온대고 D는 한대네요. 이 DWA라는 지역은 겨울은 굉장히 춥지만 여름이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사가 가능해요. 근데 DWB라는 지역은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페펜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도 이 지역, DWA 지역이 하나가 있죠. DWB 지역 가운데 어디겠습니까? 연변일대죠. 그래서 여기는 농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 DWA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DWB 지역은 어떻게 나올까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수역 체질. 실제로 이 지역은 수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쪽 C 지역은 따뜻하니까 농사가
여기보다 더 잘 되겠죠. 근데 이 기후 구분계도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페페인이에요. 한 100몇십 년 전에 그렸던 지도고요. 요즘에는 약간 바꿔서 이 DWP 지역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일까? 중국의 최대의 곡창대로 구성한 삼강동입니다. 균이 바뀌었어요. 좀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계도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영대에 녹아면서 거기사를 공부할 때 여기 당시 기후는 몇 도였을까? 이런 것도 추정을 해야 됩니다. 자, 발해사와 기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아까 기후 변화들을 하면서 7세기에서 9세기 얘기를 제가 아는데 그 시기를 중국사에서는 수당 온난기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때의 기온이 현재보다 약 2도가 높아. 현재보다 높아.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기온이 따뜻하니까 북쪽에는 따뜻하니까 막 땅이 이제 녹으면서 농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무랑 중상인 러시아 국경인데 여기에서 북위 53도 지역에서 발해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발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고구려 때는 추웠단 말이에요. 고구려는 남쪽인데 발해는 북쪽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발해사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고구려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하다가 가끔씩 그래요. 발해가 고구려보다 영토는 더 크지 않았니? 막 그래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 땅에 가치가 있죠. 지리상으로 크다고 해서 그 발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 제발 버리세요. 그러면서 왜 발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는지 이런 걸 탐구하는 게 뭔지 아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고구려 초기 때는 추우니까 보여주고 내려왔어요. 따뜻하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별의 삶에 서도는 시기 별로 달라질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동맹구송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거 뭐 정부단체에서 이거 굉장히 떠들던데 언제 몇천 년 전인지 막 그러는데 연구자들은 그 얘기 별로 안 하고요. 실제로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맹구송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7개 벽으로 된 그런 큰 성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동맹구송이. 근데 문제는 이 동맹구송이 자리 잡고 쌍합산시 의민시가 요 주변이 고구려 때는 굉장히 추웠던 땅이에요. 실제로 오랫동안 여기서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삼강평원이 대농장으로 됐지만 옛날에 농사를 못 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삼강평원에서 나온 게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여기 이제 저시대인데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새로운 게 알려진 거죠. 오히려 이때는 추워지니까 저지대가 물이 침수가 한대. 오히려. 그래서 저지대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해지면 오히려 물이 넘쳐갖고 다 침수가 돼서 농사를 못 져. 그래서 여기는 추운 시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여기 성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온이 따뜻해져야 농사가 잘 되고 기온이 추워진 농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얘는 반대되는 거죠. 이런 지역이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워질 때 바닷물이 범람을 안해서 농사가 잘 되고요. 따뜻해지면 농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기온이 추워지면 우리가 인간 살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는 이거를 음무의 유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무 대왕의 공사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지역에 성이 있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따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숙신의 단로 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비정한다면 오히려 숙신의 단로 성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러면 그거를 서천함께 여기를 쳐들어갔을 가능성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루의 역사인지 음루는 일반적으로 수렵을 하는 사람들 농업을 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럼 음루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나 부여일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수준이거나 이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면 이 주변에 좀 다른 기업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단로성이라는 게 전혀 기록이 없는데 위치 비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제 환경사 같은 공부해보면서 추적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서둘러서 단정적으로 단로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아직 근거가 약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라의 장정문서라고 하는 유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장정문서를 갖고 한번 한국 고대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 장정문서는 현재 충주시 주변의 4개의 마을에 대한 공문서예요. 여기에 뭐 인구가 얼마고 뭐 토지가 얼마고 숲에 나무가 몇 그루 뭐 자세히 써 있어요. 닭식 몇 마리 다 써있는데 이 천량문서를 연구했던 분 가운데 지금 이제 경기도박물관장으로 있는 김기석 선생이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촌화에 대해서 촌역이라는 게 있어요. 촌의 둘레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뭘 고민했냐면 자 여기에 밭이라든가 농이라든가 이런 경작지하고 주거지 대충 면적하고 전체 촌역의 면적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연구해봤어요. 촌역을 단 원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둘레가 나오고 그 지름을 계산하는 건데 그래봤더니 대략 전체 경작지가 촌역의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4%는 과장된 거다. 원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촌락이라는 게 동그란 원일 때 이 정도고 최대치니까 대략 한 8%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8% 정도만이 경작지를 했다라는 건 현재는 대략 경작지 주거지가 16%, 그다음에 공장지 또 도로 인프라 이런 것 포함해서 또 한 11%, 30몇 %가 인간이 개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거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개발이 안 된 땅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인철 선생이라는 분이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합의를 이렇게 한참 떨어져서 마을과 마을 그럼 이 가운데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럼 이 지역이 뭘까요? 마을과 마을이 전혀 떨어져 있습니다. 연마을에 가려면 그냥 못 가. 이 가운데 여기 대략 한 전체 면적이 한 90%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땅에는 울창한 숲이나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창한 숲에는 얘가 살아요. 이놈이 산단 말이에요. 맹수가 살아요. 그러니 인간이 혼자서 다른 마을로 갈 수가 있을까요? 네,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활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삼국시대 이전까지는요. 삼국시대까지는 적어도 숲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숲이 어느 정도 많으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잣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숲에 뭐 밀집도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임목축정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1헥타르, 100m 곱하기 100m 요 안에 있는 나무의 부피를 계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현재 한 170 가까이 됩니다. 근데 1970년대 산에는 뭐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고 막 이러했던 그 저희 어린 시절에는 산에 나무가 정말 식구가 좀 몇 개 없었어요. 그때가 대략 한 10 정도, 1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7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잖아요. 이제 나무가 좀 있고. 근데 이게 1910년도 자료에 의하면요.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입니다. 이건 남한만이고요. 70년대. 북한의 뭐 함경도나 이런 개마고원 쪽은 진짜 많겠죠. 그래도. 근데 경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임목 축정량이 얼마냐면 4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을에
당산나무, 무덤가 주변의 나무 끝. 완전히 뒤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없이 살았어요.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땔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땔감 가는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가 없던 나라에서 산업혁명을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뭐 자본주의 맹활용이라고요. 맹한 소리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석탄도 무연탄이라서 연료를 거의 안 썼다고 옛날에. 개발을 안 했어요. 석탄은 아예. 석탄도 없어, 나무가 없어. 뭘 갖고 자본주의를 한다고. 상업자본주의 자만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교분에도 제자지만 선생님 한교사 보시면 그 얘기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전에 조선 후기부터 안가 급격히 줄었거든요. 인구가 늘고 산전을 개발하고 하면서. 근데 그 전에는 고려 때는 600, 삼국시대 전에는 거의 자연인에 가까워요. 1000 이상이에요. 아까 1000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 울창한 숲에는 뭐가 있다고요? 맹의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양감이 넓었다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냥을 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의 벽화에 사냥하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물론 농업이랑 다들 그러겠죠. 근데 농업만으로 못 살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을 개량해야 되고 식인법이 개발돼야 되고 하면서 생산성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농업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농업에 올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대에는 생산성이 되게 낮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경의 배신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고대의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농업은 초기에 수렵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들. 오히려 농업을 하면서 인간이 더 괴로워졌다라고 얘기하고 더 영양분 불충분하가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했느냐? 수렵을 했다고 그래요. 수렵하고 살았어. 근데 우리가 수렵에 대한 인지가 어떻죠? 이런 우가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요. 정글의 법칙에서 일부러 카메라를 다 찍을 테니까 이렇게 다 찍어줘요. 일부러 사람들 돈 받고 찍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도 문명인을 만나면 문명인의 빨리 적응을 해요. 돈 받고 에스 하면서 어떻게 찍어줄까 하면서 고기 잡을 때도 일부러 어렵게 잡아주고 막 일부러 그런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다 수렵문일까요? 이거 수렵문을 원시인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7세기에 유럽인들이 이런 이 원주민이 살던 제3세계를 침략하면서 얘네들은 아직 우리보다 좀 미개하다, 덜 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렵민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난게 유목민이 미개한 사람들 그리고 농경민들이 문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아주 되게 얕잡아 본 거죠. 당연히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진화된 사람들이니까 덜 진화된 사람들을 개몽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몽된 사회를 끌고 와야 되고 기독교 개종시켜야 되고 이런 식의 관점들이 들어가면서 유목사회, 수렵사회에 대해서 막 낮춰보고 수렵민들을 아주 야만스러운 사람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수렵이 정말 야만스러웠을까요? 수렵사회에 대한 우리 이러한 인식들은요, 지나친 편견이에요. 수렵사회는요, 결코 이들만 있지 않아요. 수렵사회에서는요, 특히 온대 수렵민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가우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 원시인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립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가정신을 했기 때문에 문명이 안 발달된 거예요. 근데 온대 사회에서는 많은 교류가 있어요. 주변 세계와.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원래 수렵민이 만들었지만 농업도 같이 해요. 혹시 유목사회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유목사회의 구조에는 유목이라는 사회도 절대로 순수 유목, 100%만 유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목민도요,
농사예요. 몽골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어요. 한 10에서 15% 정도는 곡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이들은요. 하영지인가? 동영지라고 하면 겨울에 사는 곳에다가 늪지대 같은 데다가 씨를 쫙 뿌려놓고 거기는 이제 늪지대니까 모기가 많으니까 그때는 딱 떠나요. 몇 개월 떠나요. 딴 데로 가서 살아요. 씨나 뿌려놓고 가요. 한참 다시 돌아와. 그럼 곡식이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피 같은 그런 잡곡이 막 섞여. 와서 그냥 배기만 해요. 당연히 단위 면적당 농업인 사슬이 되게 낮죠. 하지만 이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무리한 생산 방식. 농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업이 생산성이 높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은요, 좁은 면적에 밀집된 지역에서 생산성이 많은 거예요. 농업은요, 상당수가 지배자들에 의해서 강요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원하지 않았어요. 수령민들은 더 많이 여유롭게 살았어요. 농업의 시작에 대해서 제네스 라이먼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농업을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드디어 옥수수, 밀, 벼의 노예가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은 그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쓰고 온갖 질병들에 걸리고 등등등 농업을 시작하면서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는 건 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가 수렵 사회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수렵사회라는 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렵사회를 만년 이상 고립되고 역사 발전을 겪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박제된 과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만든 개념이라고? 서양놈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오해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문명의 적 야만인들이다고 또 신한다. 카니발리즘은 카니보의 인간들이 풍습이다라고 이제 카니발리즘이 나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걔는 희생 제물로 쓰지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식인이 어디서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농경 사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농경은 왜냐하면 한 번 충전이 되면 먹을 게 싹 없어져요. 수렵은 그래도 왜 찾으면 뭔가라도 있다고요. 주워 먹다도 있다. 근데 진짜 먹다가 갑자기 확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면 다시 잡아먹고 이웃집 잡아먹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식인이 많았던 나라 베스트 5 중에 1위 중국, 소련 등등 엄청 많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식인했고 일본도 식인했고 다 했어요. 오히려 문명사회에서 그들을 미견이라는 선입견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솔직히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딱 한 명의 일본인한테는 제가 큰 글 한 번 올렸습니다. 이 책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나카다와 시니지라는 일본의 종교 철학자인데 그분이 쓴 원시사고의 초대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들을 보면 카이에스바주라고 하는 시리즈 5권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 최초의 신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수렵인들은 자기네들의 생존 조건에 맞게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가치에서 보면 그들이 절대 야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들처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렵사회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른 형태의 사회 마찬가지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최적의 삶을 찾아냅니다. 주변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수렵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예, 요거 좀, 예, 아 여기 뒤가 있네. 아 이게 이게 뒤르죠 이게. 뒤 아닌가? 아, 천천히 하세요. 다시. 그러면 이게 나쁘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했고 이제 수업시 정치하는 이게 낫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하게 볼 것 같습니다. 숲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신화입니다. 그러면 신화는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주로 만들어지냐면 인간이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데서 주로 만들어져요. 사막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신화가 그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선 후기 때 신화가 별로 안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숲이 파괴돼서 그냥 보이는 게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람이 단순해져요. 근데 이 숲이라고 원시 사고에 가던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함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신화는 대개 3만 년에서 5만 년 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크로마뇽이 특히 후기 구석기 시대 때 한 5만 년 전 정도의 인류는 현대로 옮겨와도 우리가 진행의 세계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최초의 이제 생각들을 그러니까 최초의 신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들의 신화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동물과 식물도 인간과 동일한 존재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 하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세계와의 조화라는 점을 가장 중시합니다. 왜 동물과 인간에 대한 이런 서로 다르게 생겼을까? 왜 우리 같이 살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신화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들의 이런 생활 환경들을 깨트리는 것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권력을 거부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화에는 대개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연속시키기 위한 인류의 지혜를 보통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카이소바트라는 약가자와 신의 책에 쭉 나오는데요. 자, 이 가운데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에덴키족의 봄 이야기. 환경사에서 왜 갑자기 시간이 넘어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숲이라는 환경이 인간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내기 때문에 숲의 사람들의 생각을 공부하려고 신화를 자꾸 꺼낸 겁니다. 자, 에덴키족의 신화에 보면 사냥꾼이 하나만 하나 갔다가 곰에게 잡혀요. 불에 같이 살죠. 같이 살다가 새끼 한 마리 낳다가 사냥꾼이 도망을 쳐.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어디선가 듣는 얘기 같아요. 곰 새끼를 갖고 따라오는데 사냥꾼이 샘목을 타고 이제 강을 건너다가 이제 아가는 곰이 새끼를 두 쪽으로 찢어가지고 한쪽을 사냥꾼에게 던져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마지막만 달라져요. 여기까지는 어디서 듣던 얘기, 곰나루 얘기 같죠? 뭐가 달라지느냐? 남은 쪽은 곰, 건져진 쪽은 에덴키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에덴키인과 곰이 같은 조상에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번영된 신화에는 곰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보다 하위로 끌어들이는데 이런 신화에는 그게 아니에요. 곰과 인간이 동등한 인격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뭐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데 곰과 인간이 같이 결혼해서 우리 조상을 낳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인간이 곰이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곰이 되는 건 자연과 인간 사회와 이 두 가지를 다 넘나든 중간적 존재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 돼. 우리는 동물을 천시해서 뭐 동물을 가지고 이름을 두려워하거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도리어 반대로 자연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인간 사회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권장돼요. 근데 문명 사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곰신화는 변형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명 신화 얘기는 그건 변형된 신화. 왜냐하면 거기서는 공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 사회로 탈피해서 인간 사회로 들어와 버리죠. 곰 사회는 번여야 될 사회. 같은 곰 신화지만 반부 신화 얘기는 이런 신화보다 변형된 신화. 이건 문명사의 신화. 두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원시인의 사고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그 사이에. 반대로 여기 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이누 쪽에 곰 제사하는 그림인데요. 에벤키족이나 여러 사람들이 곰을 제사를 지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곰을 죽이면 안 된다며. 곰의 영혼을 위로를 해요. 그래서 곰이 속한 자연을 돌려보내요. 근데 아이누족 같은 경우는 어린 곰을 붙잡아다가 오랫동안 키운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죽여요. 근데 그 어린 곰을 왜 잘 키우다가 죽이느냐 하면 아이누족은 이 곰이 내가 살아생전에 인간들이 나한테 많은 선물을 주고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자연세계한테 돌아가서 그걸 보고를 해요. 그러면 자연이 인간이 곰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으니까 우리도 너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많은 곰들을 내려다 보내줘요. 즉 이거는 주술적인 목적으로도 여기 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 곰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로 돌아가요. 이 신화 속에서는요 인간과 곰의 차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식의 생태 철학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숲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자연에게 인간이 무엇을 받으면 인간도 자연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거의 테이프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된 것은 중요한 게 인간의 의무이죠. 인간에 대해서 자연을 마구 해석하거나 동물들을 마구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계가 파괴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증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증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우리가 교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증여라는 말을 되게 다 사람들이 좀 잊어버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증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건데 한국 의사를 이해할 때 증여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여는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다시 돌려줘야 하는 세 가지 증여, 수증, 담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증여가 왜 중요하냐?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증여에 대해서 증여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썼어요. 이게 인간 사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우리나라 숙신이나 음이나 모두 다 통용이 됩니다. 자, 고구려가 저 북쪽 시베리아의 어느 부족한테 거기 고구려 땅이라고 또 우리 밑에 오라라고 정보를 해서 갔을까요? 거기 정보를 하러 가면요 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데 그 마을에서 모든 걸 다 스탑해도 얻을 거라고 가지고 몇 살밖에 없어요. 바보짓이에요. 고구려를 아무리 이렇게 크게 그린다고 해도 그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린 거고 고려인들은 그럴 생각조차 없어요. 단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전쟁을 할 때 멀리 있는 부족들이 고구려를 도와주는 이유는 고구려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그들한테 많은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 그들은 그 선물을 받았으면 다시 돌려줄 의무가 생겨요. 도덕적인 의무예요, 이거는.
지혜부터 체제가 아니라 증여의 관계. 증여는 고대인들이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관계. 증여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추장이라는 사람은요, 인간들의 추장들 가운데는 오히려 자기가 많은 부인을 거느려야 돼. 그래서 부인들이 생산한 많은 물건들을 상대한테 많이 나눠줘야 그 사람의 기질을 바꾸게 시켜줄 겁니다. 그래야 추장 자리를 유지해요. 증여라고 하는 건요, 물건을 줄 때 거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거절하지 못해요. 대신에 증여를 받고 서로가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을 정말 가치를 가지고 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즉 이거는 속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가 화폐가 있을까요? 고구려 화폐 없어요. 찾지 마세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평양일 때나 몇 군데 정말 문명의 고구려 후기에 문명국가와 농업국가와 교류한 그 부분만 나올 거고 대부분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고구려의 변경시대라고 하는 이런 수렴이들과의 관계에서는 화폐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화폐가 잘 유통 안 된 게 요즘 사회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사회 발전 단계가 늦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생활 습관 자체가 증여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물자를 주고받는 관계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증여 관계는요, 우선 죽기까지도 계속돼요. 조선의 양반들은 서로가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상품을 얼마나 거래했고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한국 고대인 사회 경제에 대한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화폐 찾고 있다고요. 여기에 경제의 핵심은 증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나 고려나 여기 사회에서는 환경 자체가 숲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에서는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무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도로를 뚫고 대규모 상거래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사는 그 방식보다는 서로가 부족한 것들 나눠주고 또 받았으면 다시 돌려주고 하는 증여 관계로서 경제 관계를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물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런 상품 거래가 일어나고 화폐가 유통이 되는 건 인구가 어느 정도 모여있는 사회에서 가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는 건 인구가 모여있고 권력이 형성된 다음에 비로소 유통이 돼요. 환경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 고대 사회를 가지고 화폐 유통 어쩌고 자꾸 그거 갖고 사회 발전 얘기한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8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